오늘 제 강의는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과거에 뭘 했고 현재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할 예정인지 우리의 상황을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표지로 가져온 그림이 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4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인공위성의 이름은 도요셋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위성이 좀 작고 그리고 4개가 한꺼번에 군집 비행을 하고 그리고 편대 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해보는 기술이에요. 세계 최초로 이렇게 작은 위성들로 편대 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위성에 추력기를 달아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세 제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기의 인공위성이 지금 비행 모델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청정실에서 발사 대기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사체와 위성체가 있어야만 해요. 뭔가를 우주에 보내고 싶으시면. 우리나라의 우주는 과학 로켓, 사운딩 로켓을 출발해서 현재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성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성체는 지구의 저궤도와 정지궤도에밖에 못 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가본 땅은 정지궤도까지입니다. 지구의 저궤도 600에서 800km 고도의 낮은 고도일 거고요. 그다음에 정지궤도는 36,000km 정도 되는 고도.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예요. 아직 더 많이 못 나갔어요. 우리나라의 위성 시리즈는 위성이 시리즈별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위성 시리즈가 있고요. 한 100kg 정도 되는 과학위성 시리즈가 있고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다목적 실용위성, 다양한 목적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실용위성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작되고 있고 또 기상위성, 통신위성, 방송통신 등의 아주 실용적인 목적으로 정지궤도에 복합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게 천리안 위성이에요.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액체 엔진, 액체 추진 연료, 액체연료를 사용한 KSR-3가 2002년에 발사가 되고 나로호가 2번의 발사 실패 경험한 후에 3번째 시도에 2013년에 나로 과학위성을 탑재해서 발사 성공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는 나로호예요. 우리별 이론은 우리나라의 연구원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영국의 서레 대학에 파견되어서 거기서 만들어 온 거. 그 디자인 가져와서 키스셋2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안에서 직접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의 땅에서 만들어 본 거. 그러니 똑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 보는 게 확인 차원이었고 키스셋3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기술로 우리가 인공위성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999년이 우리나라 위성체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기술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서 과학기술 위성 시리즈 ST셋 1, 2 제가 ST셋 1에 들어가는 입자 검출기 제작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ST셋 2는 불운하죠. 얘가 한국형 발사체 나로에 실렸다가 2009년, 2010년에 발사 실패를 하는 바람에 위성도 같이 불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로 과학위성이 2013년에 급조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과학기술 위성 1호의 과학 임무 중에 하나가 오로라의 광학 관측과 입자 관측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오로라가 정말 그 에너지 대역의 전자인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찍어내는 광학 센서와 전자의 개수를 세는 카운터를 동시에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자기력선을 따라서 들어오는 입자들의 에너지 그리고 입자의 개수 그리고 자기장 값 그리고 아래로는 오로라의 광학 이미지를 동시에 관측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성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지나간 그 궤적에서 그 시간에서 그 값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포인트에서 멀티 포인트 옵저베이션이 가능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발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에요. 정지궤도 복합위성이 최근에 천리안 2A가 2018년 12월에 올라갔는데 여기에도 정지궤도 위성이 주로 하는 일은 사실 기상이에요. 기상 탑재체가 메인 페이로드인데 메인 탑재체들이 하는 거 외에 우주기상이라는 그러니까 우주 날씨를 보기 위한 탑재체도 올라갔습니다. 아까 보셨던 전자 밀도 재고, 양성자 개수 재고, 전자 밀도, 온도, 자기장을 측정하는 그 탑재체들도 같이 올라가서 우주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이 이거예요. 스나이프. 4기의 도요셋이죠. 이거 작은 그러니까 줄임말로 지금 스나이프라고 읽는데 여기 아주 작은 글씨 크게 눈을 뜨고 보시면 더 원래 긴 이름이 있어요. 여기. 스몰 스케일 마그네토스페릭 앤 아이노스페릭 플라즈마 익스페리먼트가 원래 이름이에요.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스나이프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 저궤도 올라가서 플라즈마 현상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뿅뿅뿅뿅 기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콜드가스 나오고 있는데 화학 추력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작은 위성에서 추력기를 쓴다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우주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되면 그 방향으로 무한대로 날아가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작은 위성들의 경우에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미세하게 위성과 위성 간의 거리를 조절을 해서 얘네들을 지금 종대편대, 이렇게 횡대편대, 다이아몬드 십자편대 이런 거 만들 생각이거든요. 위성과 위성 간의 거리를 10km, 100km, 1000km 거리 제어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이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거의 우주의 드론이 되는 셈이죠. 원하는 위치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을 찍고 싶은데 그걸 찍으려면 태양 자체는 가려야만 해요. 태양을 가지는 차폐기를 앞에다 놓고 태양을 막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규모를 찍어야 되는 건 그 탑재체 이름을 코로나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태양 코로나 그래프가 태양에 가까이 있는 인공위성 소호에서 오는 데이터가 있는데 곧 인공위성이 수명이 다해요. 그러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 폭발을 관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태양 코로나 그래프를 나사에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공동 개발을 제안을 해와서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2023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차세대 태양 코로나 그래프가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태양을 찍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이 얼마나 에너지가 큰지 온도가 높은지 등등의 규모를 찍을 거거든요. 태양에서 나오는 물질들의 밀도와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지상에서 이 망원경을 만들긴 했는데 이거를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개기일식이에요. 태양이 사라져요. 그러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기일식 때 2017년 그레이트 이클립스 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잘 찍었는지 확인했고 2019년에 뉴멕시코 사막 한복판에서 벌룬 실험도 마쳤습니다. 이런 광원이 그러니까 벌룬이 지금 지상에서부터 한 45km 정도까지 쭉 올라가는 동안에 벌룬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 동안에 광원을 정확하게 지향하고 목표를 흔들리지 않게 관측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실험도 이미 수행을 했고 목표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이게 그리고 올해 우리 너무너무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달 궤도선 KPLO가 달에 갑니다. 달 주변을 돌면서 달의 우주 환경을 관측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달 궤도선이 만약에 이번에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엔 2030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 있습니다. 달에 가서 달 표면에 착륙하고 거기다 바퀴 달린 거 하나 더 내보내서 로버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이면서 달 표면을 측정하고 여기가 지금 우리의 계획이에요. 여기까지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LPS, 한미 민간 달 착륙선 탑재체 서비스. 아까 보셨다시피 스페이스X나 민간 많은 운송 사업자들이 달에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거기에 올라갈 탑재체를 미국 나사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려놓을 탑재체 중에 그 과학 임무가 전 인류에 이바지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미션을 선정해 줍니다. 그 미션에 우리가 제안한 임무가 선정이 되었어요. 달에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거예요. 달에 무언가를 보내거나 달에 사람이 살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달 표면에서의 방사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그 탑재체를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제작 중이고 이것도 2023년, 24년에 달에 우리나라가 만든 탑재체가 이건 테이블이죠. 지금 달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올라갈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2024년 달의 남극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유인 우주 탐사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게 나사의 계획이에요. 아폴로 이후에 더 이상 유인 탐사가 없었거든요. 다음번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아폴로의 쌍둥이 누인 아르테미스라고 짓습니다. 이번엔 여성이 갈 거라서. 네.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2021년 5월에 서명했죠. 우리 과기부 장관께서 서명하셔서 우리도 뭔가 참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어디까지 가냐면 소행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지구의 저궤도 그리고 지구의 정지궤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2029년에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에 매우 가깝게 근접해요.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의 정지궤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언제? 29년에. 여기 29년 4월 13일에 최접근 거리 31,000km예요. 이거는 현재 계산이에요. 소행성이 굉장히 무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궤도 계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는 중간에 궤도에 영향을 주는 중력을 갖고 있는 무언가를 만나면 궤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비껴갈 수도 있어요. 현재 계산으로는 31,000km까지 2029년 4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그때가 소행성이 지구를 도는데 제일 가까운 근지점일 때, 근지점을 돌 때 옆에 살짝 가서 타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동행비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랑데뷰.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만약에 우주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잡아서 걔랑 똑같은 속도로 옆에 동행비행을 할 수 있다면 뭐가 가능해질까요? 좋게 해석을 하면 우리 우주선이 지금 우주에서 고장이 났을 때 동행비행을 해서 걔 옆에 가가지고 옆에 살짝 가서 배터리만 교체해주고 오는 것도 가능하고 비상급유도 가능하고 수리도 가능하고 뭐 살짝 옆에 가서 같이 타고 가다가 중간에 부품 수리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안 좋게 이야기하면 적국의 인공위성이나 남의 나라 인공위성 옆에 가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초소형 기술의 편대비행 기술과 함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소행성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사실 우주 선진국들도. 일본이 지금 얼마 전에 하야부사 1, 하야부사 2에 동행 비행과 착륙선 보내고 하는 기술을 성공을 했는데 그 기술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굉장히 위협이 되었어요. 큰 위협입니다. 다른 나라 인공위성은 언제든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큰 지금 아포피스 소행성이 다가오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이 만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천우일회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이게 우리나라 과학자들만 관심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과학자들 다 여기에 뭔가를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다들 기획을 하고 있죠. 우리도 기획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미션이 선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가 이렇게나 많이 달 그리고 소행성까지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아마 화성까지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주 탐사, 세상에 없는 길을 내는 도전에 많은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